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억 1,500만 명이 사는 이 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패, 불평등, 그리고 곧 다가올 기술혁명까지. 과연 이 나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에 무릎 꿇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대부분 아름다운 해변이나 관광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필리핀의 1인당 GDP는 4,130달러 정도로 세계 평균인 13,0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성장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니까요. 필리핀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중국처럼 제조업으로 승부를 걸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이 나라는 사람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땅에서 파낸 자원보다 사람의 머리와 손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곧바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당시 2천만 달러를 스페인에 지불하고 이 섬들을 인수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필리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더 컸죠. 필리핀 독립군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미국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초반이었던 당시는 기계화와 현대적 인프라가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거든요. 미국 군부는 병원을 짓고 도로를 보수하고 다리에 자금을 댔습니다. 특히 수도 마닐라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죠. 영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은 서구식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선의로만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섬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0월 4일 필리핀은 마닐라 조약을 통해 독립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일을 미국립 기념일과 같은 날로 정했다는 게 이 나라가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필리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미국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필리핀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럽게 필리핀과 이웃 국가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의 긴장이 곧바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 무역로 문제로 충돌하면 필리핀 시장과 기업들도 그 여파를 받게 되죠. 일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 하면 미국이 개입해서 필리핀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엄연한 주권 국가입니다. 자체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이게 바로 필리핀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인력들이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약 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기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거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해외 주둔 미군의 급여와 복지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건 사실상 간접적인 경제 원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자국 군인들을 통해 필리핀에 돈을 보내는 셈이니까요.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이처럼 모든 경제 층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얽힘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건데 특히 필리핀이 아웃소싱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액센추어라는 곳이죠. 액센추어는 스스로를 미국 다국적 기업이라고 소개하지만 본사는 더블린에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겠지만요.
2023년 포춘지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무려 641억 달러에 달합니다.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중 91곳이 고객사라는 게 이 회사의 위력을 보여주죠. 전 세계 49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73만 3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120개 이상의 경제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운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선진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나라에서 저비용 인력을 활용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액센추어가 필리핀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이 나라의 독특한 지리적, 정치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 때문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인력이 아니거든요. 백오피스 업무, 콜센터, 심지어 기초적인 마케팅과 디자인 같은 창의적 분야까지 지식 기반 업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건 기업들이 가장 최적의 비용 절감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해외 공장에 저렴한 조립 노동자를 채울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필리핀에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구글, 심지어 웰스파고까지 필리핀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구조에 확고하게 통합시켰습니다. 이는 수백억 달러가 필리핀의 저비용 노동력 덕분에 창출되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왜일까요? 중국, 태국, 심지어 필리핀 전체 인구보다 많은 영어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 같은 더 경쟁력 있는 나라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필리핀을 선택합니다. 답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서구식 교육과 문화적 영향, 업무련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아시아 노동자들이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구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높은 기준과 규제 관행도 필리핀 노동자들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죠. 게다가 인건비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서구 국가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보안 문제까지 고려하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서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보다 액센추어나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른 회사들의 민감한 문서를 넘기는 걸 훨씬 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웃소싱 허브인 인도조차 최근 몇 년간 충분히 많은 스캔들과 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면서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눈에 신뢰도를 잃었거든요. 2019년에 통신회사 T-모바일이 중국 제조업체 화웨이를 기술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도 하청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미국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 세계 기업들의 기밀 정보를 훔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했고 전신 사기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해에 인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위프로도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했죠. 국가 차원의 해커가 시스템에 접근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야 서비스가 침해당했다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런 건 민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전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아웃소싱한 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네브래스카주는 위프로가 6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가 전력망도 위프로의 엉망진창 SAP 업그레이드 때문에 위프로를 고소했죠. 위프로가 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애초에 절감하려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인도 회사는 7,005만 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느슨한 규제 관행과 지적 재산권 절도에 대한 의심스러운 태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인도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이런 종류의 기술 아웃소싱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아웃소싱 산업에 의존해서 GDP를 안정시키는 경제에게 이건 치명타죠. 이런 제재가 지정학적 동기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필리핀 같은 경제에는 환상적인 기회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장 나쁘지 않은 옵션이기만 하면 됩니다. 서구식 관습과 강력한 규제 관행을 제쳐두더라도 필리핀이 그토록 선호받는 또 다른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 특성이죠. 이 독특한 지리가 아웃소싱 성공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소가 산업 정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 면적이 작다는 건 필리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즉시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섬들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어떤 곳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지역과 산업을 개발하는 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땅이 부족하다는 건
제조업과 운송업이 이 나라의 강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로 인한 즉각적인 이점은 중국의 제조 기반 경제와 직접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필리핀을 화이트 칼라 서비스 쪽으로 기울게 만들죠. 사용 가능한 땅을 공장이나 자재 가공 자원 채취에 쓰는 대신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짓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건 좋은 문제일 수 있지만 경제에서는 모든 게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필리핀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연간 약 570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에서 메워야 할 무역 격차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 견고한 제조업 부문이 있다 해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죠. 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얼마간의 돈이 들어오고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돈도 있지만 이런 꾸준한 흐름만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역 격차를 메울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조선업이 유망한 성장 산업이 되어왔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의 거대 조선소와 경쟁할 만한 산업 역량은 없지만 몇 척의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대신 더 작고 덜 인상적인 선박을 생산하는 더 안정적인 산업을 구축했거든요. 지리적 특성상 이미 군도 전역에서 소형 화물선과 페리 선단이 운항되고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선박을 다루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요구하는 이 만 TEU급 화물선 한 척마다 전 세계 바다를 횡단하는 페리와 기본 화물선이 수천 척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이 전략이 정말로 지난 20년간 필리핀이 경험한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경제를 공격적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부르는 게 비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이 나라의 강점이었습니다. 기본 서비스와 기본 조선업은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기술 부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마이크로칩 생산 같은 작지만 가치 있는 부품에 집중하죠. 고급 프로세서 시장만큼 수익성이 높지는 않고 필리핀 기술 부문이 대만에 가려진 건 확실하지만 이건 필리핀이 같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실제로 기본 마이크로칩은 수요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아이폰이나 게이밍 장비 한 대마다 집안에 더 단순한 하드웨어와 더 단순한 칩과 부품으로 작동하는 다른 물건들이 수십 개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트레이드오프는 이런 수십억 달러 산업의 최상위 레벨은 손이 닿지 않지만 필리핀은 중간 티어 운영에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기본 마이크로칩, 기본 조선, 기본 컨설팅, 기본 전자제품을 합치면 중간 수준 기업들에 대한 꽤 강력한 장악력을 갖게 됩니다. 이익은 낮을 수 있지만 비용도 낮죠. 하지만 중간 노선을 택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만 통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 경제들은 기본 산업만 보유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필리핀이 글로벌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면 적어도 이런 산업 중 일부는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재능 있는 인력과 좋은 글로벌 연결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쟁 시장보다 경제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는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패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여러 층 위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처음부터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든요. 공공지출의 오용부터 좋은 옛날식 리베이트와 뇌물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국내 산업과 지역 기업들은 이미 공공신뢰를 침식해온 역사가 있는 자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죠. 2021년에 저명한 반부패 저널리스트가 자택 밖에서 총격을 받았는데 이건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들을 폭로하는 유명한 라디오 쇼를 진행했음에도 암살 배후로 지목된 진짜 주모자는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앞잡이였다고 믿는 자백한 총잡이가 겨우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엄격한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관대한 형량이죠. 필리핀에서 마약 소지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2023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필리핀은 180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한 정부의 책임을 묻을 때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관료주의를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걸 막기에 충분합니다. 외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서 팔길이 거리를 두고 일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는 나라에 이미 따라오는 본질적인 주권 리스크를 감안할 때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은 투자자를 쫓아내거든요. 필리핀은 젊은 노동력과 산업 전문성,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외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신뢰에 상한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순전히 경제적 수익에만 동기부여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맞습니다. 바로 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이죠.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1,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건 평판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자본 투입이 될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나라를 제조업과 물류허브로 변모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입법을 간소화하고 사익에 사로잡힌 공직자들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완벽하죠. 남중국해의 긴장이 중국과 대만 중심의 공급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국민들에게 이런 잠재적 자본 투입은 나라가 이미 겪고 있는 끔찍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몇 개의 섬만이 진정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것도 경제적 관심의 대부분을 받는 주요 섬들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때로는 관광업, 농업, 어업 덕분에 지방이나 도시의 1인당 GDP가 높기도 하지만 요점은 필리핀의 불평등이 지리에 내재되어 있고 의심스러운 거버넌스에 의해 악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닐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며 1인당 소득이 외딴 섬들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미래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외딴 섬들의 생활 조건과 비교해보세요. 이런 격차는 가난한 지역 출신의 재능 있는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진짜 기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닐라 같은 곳은 이주하기에 너무 비싸거든요. 결국 수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상향사회 이동의 가능성은 더 희박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조건도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마닐라 밖에 살면서 이런 비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광대한 도시 확산이 기본 편의시설이 따라잡지 못하는 끔찍한 생활 조건에 기여했죠.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만 14,059 헥타르의 건축 지역이 도시에 무계획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동력 기반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노동자들이 떠나도록 부추기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가 두뇌 유출 문제를 겪지만 필리핀에서는 특히 심각합니다. 애초에 나라를 경쟁력 있게 만든 바로 그 언어와 문화적 기술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게 나라가 더 발전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 무의미해지기 전의 시간과의 경주 같은 시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AI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부문이 백오피스, 고객 서비스, 콜센터, 창고, 행정, 물류 관리 같은 것들이 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다시 말해 필리핀이 아웃소싱 틈새 시장의 일부로 전문화한 모든 영역입니다. 이제 필리핀을 경제 리더보드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시작하면 필리핀의 GDP는 4,007 싱쌍억 달러로 세계에서 32번째로 큰 경제이며 싱가포르 바로 뒤, 베트남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경제 규모를 달성한 똑같이 역동적인 두 경제죠. 이로 인해 필리핀은 10점 만점에 7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상당한 GDP는 1억 1,50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에 분산되어 있어서 나라의 1인당 GDP는 겨우 4,130달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평균인 13,000달러에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나라는 10점 만점에 3점을 받습니다. 안정성과 신뢰는 흥미로운 항목입니다. 미국과의 독특한 관계 덕분에 국가 안보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어서 이 영상에서 탐구한 복잡한 문제들에 나라를 열어둘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부패와 정치적 긴장 같은 국내 문제들이 있어서 나라는 10점 만점에 5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은 분명히 매우 강했습니다. 독특한 지역 산업들을 개척했고 대규모 노동력의 재능을 활용했죠. 지난 10년간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렸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니다. 특별히 세계를 선도하는 건 없지만 많은 평범한 산업에서 평범하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위협, 외국 송금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국에서 성장한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핀은 10점 만점에 6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이 나라는 평균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는데 건강하지만 중간 수준의 점수이며 이는 여러 면에서 이 경제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필리핀은 분명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아웃소싱 산업에서의 강점, 그리고 지리적 제약이 모두 얽혀서 이 나라만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부패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술 발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과연 필리핀이 이 도전들을 극복하고 한국, 일본, 대만처럼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소득 함정에 빠져 정체될까요? 답은 앞으로 10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필리핀이 선택하는 길은 단순히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아시아 경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기술 혁명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이 나라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아시아의 차세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다음 10년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